적어도 1억을 자신의 능력으로 모아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간극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1억 모으는데 5년이 걸렸어요. 두 번째 모을 때는 4년이 걸리게 돼요. 그 다음에 3년이 걸리게 돼요. 나는 1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이 각인이 되고 결국 부자가 될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의 변화가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레버리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버리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레버리지는 레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레버로 알고 있어. 특히 레버리지는 대출이다, 빚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빚은 레버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에요. 그런데 레버리지는 레버를 사용하는 힘을 레버리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레버를 가지고 힘을 쓰려면 일단 레버가 있어야 돼요. 이 레버를 쌓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0대, 20대의 레버는 뭐죠? 그때의 자산은 뭐냐면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는 과정이 10대, 20대의 레버예요. 그래서 그때의 레버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30대가 되면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잖아요. 그 돈을 뭐라 그런다? 그거를 시드머니, 시드라 그래요. 시드는 씨앗이죠. 그 씨앗을 통해서 나의 자산을 읽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산을 모으는 게 30대의 시드머니를 모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30대의 레버는 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는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씨앗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건 뭐예요? 열매잖아요. 씨앗을 통한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30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 씨앗을 계속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의 길이가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대에는 씨드를 먹는 게 아니라 씨드를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30대의 레버는 씨드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30, 40대가 되게 되면 그 씨드를 모으는 과정에서 반드시 얻게 되는 게 어떤 자신의 분야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통한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한 한 분야에 대한 지혜와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 경험과 깨달음과 알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단한 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단단한 알을 뭐라 그러냐면 지지암이라 그래요. 우리가 레버리지가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레버라는 막대기와 지지점이라는 돌멩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돌멩이에 해당하는 게 한 분야에 대한 알미라는 거. 이 알미라는 것은 30, 40대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깨달음과 지혜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40대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레버의 길이도 늘어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지지석의 암의 크기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커지면 커질수록 레버리지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렛대를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쓸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지렛대, 지렛의 길이가 길어야 되고 밑에 있는 돌멩이가 커야 돼요. 아무리 지렛대가 크고 단단하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돌멩이가 작으면 우리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밑에 있는 지지점, 이 알이 아무리 크더라도 지렛의 길이가 짧으면 우리는 지렛대 원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석도 커지게 되고 레버의 길이도 길어야지만이 우리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20대의 시간, 30대의 시드, 30, 40대의 경험, 그리고 마지막에 이 레버의 길이를 길게 해주는 것이 바로 대출이라는 거예요. 이 대출을 통해서 자기 사업을 일구어 나가는데 레버의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어떤 알이 단단해졌을 때, 지지점이 단단해졌을 때 자신의 레버를 길게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거고 그 대출을 통해서 레버의 길이를 끝까지 최대한 길게 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자산을 일구고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 30대 레버가 시드라 그랬잖아요. 그 시드의 가장 상징적인 금액이 1억. 적어도 1억을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아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간극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30대에는 1억을 모아본 그 상징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1억을 모아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1억 모으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1억을 모은 동안 5년간의 나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나의 지지점, 나의 알미라든지 어떤 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커지게 돼요. 그러면 그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5년이 걸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모을 때는 4년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1억을 모을 때는 3년이 걸리게 돼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는 1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이 처음에 각인이 되고 두 번째에는 나는 1억을 모으는데 시간이 줄어드는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1억을 모으는데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무의식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면 나는 결국 부자가 될 사람이다라는 우리 마음의 변화, 무의식의 정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마음의 변화가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X축을 시간이라고 그러고 Y축을 머니, 돈이라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5년간 1억을 모았을 때 1차 함수인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4년밖에 안 걸렸다 그러면 그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처음의 기울기보다 더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1억을 모았을 때 3년이 걸렸다. 그러면 점점 기울기가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차 함수의 리니어한 삶이 아니라 2차 함수의 엑스포넨셜한 이 포물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차 함수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차 함수는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라는 게 있어요. 부자가 되는 속도. 그런데 그 속도를 미분을 하게 되면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가속도라는 게 없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2차 함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기본 그런 함수 공식이 있는데 그걸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2a, 2a라는 속도가 나와요. 그게 부자가 되는 속도, 정확하게는 2ax라는 속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속도가 x,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더 빨라진다는 게 속도인 것이고 그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2a라는 불리는 가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가속도가 있는 삶과 속도가 있는 삶은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에 보면 포스, 힘이라는 것은 ma,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속도가 있는 사람은 포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포스, 힘이 없어요. 왜냐?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가속도가 있는 사람이 힘이 있다는 것이고 이 힘이 뭐라 그러죠? 부자가 되는 부력을 가진 사람들이 2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이 2차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1억을 모아본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한 사람들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나는 1억을 모으는데 시간이 줄어든 사람이다. 나는 부자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의 힘이 EA라 불리는 가속도의 힘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삶의 기본기죠. 삶의 기본기가 독서, 운동, 명상이에요. 적어도 독서, 운동, 명상을 저처럼 30년 하는 사람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한 분야의 어떤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신의 업이라는 거거든요.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장인이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직업인이 되면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업이라는 것이 한 분야에 있어서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자신의 어빌리티,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업이 있게 되면 자신은 그 업을 통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업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독서, 운동, 명상이라는 거예요. 독서라는 것은 단순하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나의 언어의 DB를 만드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그 작가가 만든 그 문장을 해체하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장을 해체해서 새로운 문장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가는 게 이 독서라는 거거든요. 그 독서를 통해서 나의 언어의 DB가 쌓이게 되면 그 언어의 DB가 많아지게 되면 나의 세상이 풍요로워져요. 왜냐? 세상은 언어의 질이잖아요.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언어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의 언어의 한계가 세상의 한계이기 때문에 나의 한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평이 넓어진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지평이 넓어질 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언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창조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신의 창조고 인간의 창조는 기존에 있는 유에서 새로운 편집을 통해서 또 다른 유를 창조하는 것인데 나에게 DB가 많다, 나의 언어에 DB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많다는 것이고 그 재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독서라는 거예요. 운동은 뭐냐면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책에 썼던 이야기인데 우리의 두려움이 낮아지게 되고 우리의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것은 이 운동의 힘이 되는 것이고, 운동을 하게 되면 시선이 높아지게 돼요. 시선이 높아지게 되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의력이라는 것이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을 만큼이나 남들이 안 보는 이면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표면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지 이면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해서 시선이 높아지게 되면 대상의 표면뿐만 아니라 이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표면과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좋아지게 돼요. 창의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실패하는 사람 절대 없게 돼요. 그리고 그 시선을 높게 머무르게 하는 힘이 뭐다? 그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나의 DB를 쌓고, 운동을 통해서 나의 시선을 높이고, 명상을 통해서 높아진 시선을 유지하는 것. 그게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라는 거예요. 저는 한 5시 55분에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서 늘 한 2시간 2분씩 1시간 독서하고 1시간 운동하고 2분 명상하는 것을 한 30년 하고 있어요. 남들에게 책 읽고 운동하고 명상해라 그러면 그거 뭐 다 하는 거지 하는데, 그거를 매일 2시간 2분씩 30년간 한 사람들은 전국에 몇 명 없어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명상을 하나의 비용이라 생각하면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져야지, 독서를 통해서 내가 똑똑해져야지, 명상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건 수단적 가치라는 거고, 저는 운동을 하면 되게 즐거워요. 나에게 주는 선물의 시간이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시간이 절대 힘들지가 않아.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재밌어. 우리 즐거움의 전제는 잘함이에요. 독서가 재미가 없는 이유는 독서를 못하기 때문이고, 운동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운동을 못하기 때문이고, 명상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명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 10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잘함이라는 느낌이 생기게 되면 그걸 즐길 수 있게 되고, 그걸 즐기게 될 때 그 시간이 선물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일상에서는 삼감하고 힘들 때 삼그하라 그래요. 저는 평상시에 항상 삼감해요. 삼감이 뭐죠?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삶을 살고, 힘이 들 때,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부정적 감정을 주거나 힘든 어떤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는 삼그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삼그는 뭐냐면,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라 그래. 누가 나에게 화를 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나에게 화를 내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그럴 수 있다. 그래,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그래라 그래. 그래, 뭐 너는 화를 내, 나는 저녁에 뭐 삼겹살 먹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3가지예요. 이게 명상의 방법인데, 처음에 그렇구나라는 것은 뭐냐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이 화를 내는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는 알아차림. 그 시선이 딱 생기게 되면 그럴 수 있다, 그게 허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굳이 이 사람 때문에 화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럴 수 있다. 그거를 알아차림을 통해서 허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화를 흘려보내게 돼요. 흘려보내게 되면 내 마음에도 부정적 감정이 약간 올라왔다가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허용하고, 그 허용을 통해서 이 사람과 나에게 올라오는 부정적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삼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삼감, 감사, 감탄, 감동하고, 만약에 감사할 일이 없으면 흘려보내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도 부정적 감정이 안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게 삼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은 상대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어떤 말이냐면, 제가 어릴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어릴 때 가난할 때는 내가 가난한 줄 몰랐어. 가난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가난이라는 개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세상에 노란색밖에 없으면 노란색이라는 것은 인식되지가 않아요. 노란색이 아닌 다른 색이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노랑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처럼, 가난에 둘러싸여 있으면 가난한 줄 몰라요. 근데 저는 성당에 가서, 성당 갔더니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당을 갔는데, 그때 거기 오신 신자들이 부자인 것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부를 인식하면서 내가 가난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난 속에서도 나는 부자가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지금의 가난한 과정과 미래의 부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대성이라는 거고, 그 미래인 부를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내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지금의 가난한 과정과 내가 원하는 미래의 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힘든 과정은 미래의 예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부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이 내가 원하는 미래의 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단순한 그 가난 속에서 마음의 결핍을 쌓는 게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나눔과 배품을 통해서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지만 속으로는 풍요를 키우는 방식. 요즘은 겉바속촉 유명하잖아요. 겉가속풍이라는 게 있어요. 겉으로는 가난하지만은 속으로는 풍요를 채워가는 그런 삶.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게 뭐죠? 그게 인생의 연금술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풍요를 통해서 겉으로는 강하지만 미래의 어떤 풍족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 그 연결성을 통해서 미래를 끌어당기는 힘. 열심히는 뭐냐면 열심히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게 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지금이 힘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지금 열심히 해. 너 왜 이렇게 나태하고 게을러? 뭔가 열심히 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거기에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이 행복해야 나중도 행복한 거예요. 과정이 즐거워야지만이 결과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진감래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과정은 쓰고 열매는 단 게 아니라 과정이 달아야지만이 열매도 단 거라는 거예요. 왜냐? 과정과 결과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작가님,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공부를 해야지 막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성공하는데 왜 그럴까요? 애가 의지가 너무 약해요 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지금의 과정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한다는 것은 지금을 희생하는 거고 지금의 괴로움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이 힘들고 괴로울까요? 못하기 때문이에요.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하면 이 노력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노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예요. 노력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과제 지속력을 노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의 과제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과제 지속력이라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제 지속력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율적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내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서 뭔가를 성취를 했다. 그럼 기분이 좋거든요. 그 기분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조절력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과제 지속력이 있으려면 내가 뭔가를 하나를 쉽게 말해서 공부를 계속하겠다. 그 공부에 대한 과제를 지속하려면 내가 게임을 좀 줄이고 책을 읽어야지 하는 자기 시간에 대한 자기 조절력이 있어야 되고 이 자기 조절력이 있으려면 자율적 성취감, 내가 어떤 계획을 통해서 뭔가를 이뤘다는 그 자율적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결국 이 자율적 성취감을 통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자율적 성취감을 부모님들이 심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스스로 심어주지 않으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것이고 노력을 안 하니까 못하게 되는 것이고 못하니까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괴롭고 괴로우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율적 성취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왜 축구를 잘할까? 주변에 축구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왜 책을 읽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매일 아침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식이 왜 매일 게임을 할까?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매일 TV, 넷플릭스, 휴대폰을 보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환경이 자율적 성취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 성취감을 통해서 노력한 능력을 키우려면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이 환경이 뭐죠? 3간이라는 거예요. 3간이 뭐죠?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간을 어떠한 사람과 어떤 공간에서 보내는지 나의 삶의 환경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실패를 겪는데 실패로 보면 그 시간은 상실의 시간이 되는 거지만은 실패를 성장으로 보면 그 시간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롤러코스터를 못 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지금은 잘 타요. 왜 그럴까? 롤러코스터가 롤러코스터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롤러코스터가 롤러코스터임을 알면 그것이 주는 공포감을 즐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롤러코스터임을 알면 인생의 실패가 주는 그 실패감을 성장으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라는 것도 괴로움과 즐거움이 왔다 갔다. 고락, 그러니까 즐거울 낙과 괴로울 고가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 고락을 윤회라 그러는데 삶이 윤회함을 알게 되면 뭐 괴로움 때문에 너무 가라앉거나 즐거움 때문에 너무 들뜨거나 하지 않게 돼요. 그게 밑으로 깔아앉더라도 다시 올라갈 걸 알게 되면 그게 낙담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탄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인생이 롤러코스터임을 아는 그 알아차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이 있다면 저도 실패를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금전적 손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도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은 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운이 뭐냐면 어떤 작은 변화, 작은 시도를 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운이 쌓였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라든지 실패가 조금 두렵더라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이 성장하는 거예요. 실패가 당연해야지만이 성공이 당연한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공이 당연하다는 것은 실패가 그만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실패하고 실패함으로써 이 실패가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신기하게 성공의 어떤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삶의 경험이고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이 싫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고 아무나 성공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마음은 원치 않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그 힘든 과정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주변에 나름 어떤 성공하고 부자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야, 나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 나 그 관련된 내 친구 있는데 소개해 줄까? 나 전에 너랑 비슷한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돼. 아니면 내가 해봤는데 별로 좋지 않은 사업 같아. 이렇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남을 이롭게 하고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뭐죠?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게 뭐죠? 내 마음의 풍요라는 거죠. 내 마음의 풍요가 현실의 풍족을 만드는데 그 모습이 나누고 베푸는 모습이에요. 그게 부자의 권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되게 가난했거든요. 되게 가난했는데 엄마가 항상 그랬어. 성당에 가면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다녔던 성당은. 그때 엄마가 제가 일주일에 용돈이 700원밖에 없었는데 그중에 500원을 항상 헌금을 해라 그랬어요. 왜냐? 기부하고 헌금하는 게 부자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들에게 나누고 베푸면 베풀수록 우리는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누고 베푼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의 인식이거든요. 그 마음의 풍요가 지금의 현실의 풍족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가지게 해주세요. 뭔가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복을 한단 말이에요. 기복이 뭐냐면 복을 기원하는 게 기복이에요. 그 기복을 어떤 조물주나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어떤 신에게 그런 것들을 기복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그게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인식, 그 마음의 결핍, 그 결핍을 계속 인식하면 그 마음의 결핍이 현실의 궁핍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복은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옳은 기도는 나의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고 아무나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부를 획득하고 대중은 부자가 되지 못해요. 어떤 역사와 시대를 막론하고 대중이 부자가 되는 사회는 없어요. 왜냐? 그들은 부 대신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저는 가난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생각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것이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마음은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 부자가 되는 과정, 그 힘든 과정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과정과 결과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힘든 과정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정을 허용하지 않으면 결과도 허용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과정이 생략된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허용하기 싫기 때문에 결과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룰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과정을 즐겁게 허용하고 지금의 일상에 감사하는 그 시간이 미래를 허용하고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과정, 가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의 부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이고 지금의 힘든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이 싫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현실에 감사하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부자라는 것은 뭐죠? 지금이 싫고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 너무 싫고 지금의 가난이 싫기 때문에 미래의 그 모습으로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지금의 과정, 지금의 현실, 부자가 되는 그 모든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고 허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부가 있으면 미래도 거부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지금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미래를 원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다? 지금의 과정도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미래를 원하지 않았다. 결국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지금의 과정을 내가 감사하게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가난했지만 저는 되게 검소했어요. 자의에 의한 가난을 검소라 그러고 그 검소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을 인색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가난했지만은 저는 검소했고 검소한 와중에서도 인색하지 않았고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면서 내 마음의 풍요를 쌓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의 풍요를 쌓는 과정이 세상에게 기부와 헌금을 통해서 세상의 잔고를 쌓는 거였어요.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세상의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통장 잔고는 금리로 늘어나지만 세상의 잔고는 복리로 늘어나거든요. 그 세상의 복리가 지금의 부와 성공을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원동력이었어요. 첫 번째,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경험이에요. 그게 나눔과 베품이라는 거예요. 나눔과 베품 속에서 내 마음의 풍요를 인식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 마음의 풍요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게 나배감이라는 게 있어요. 저의 어떤 생각과 지식과 어떤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그다음에 어떤 기부와 봉사를 통해서 베풀고 그리고 하루에 100번 정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 생각을 나누고 행위를 베풀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 그 나배감을 계속하게 되면 내 마음의 풍요가 쌓이는 거예요. 저는 사실 결심을 통해서 의사가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수학과 물리를 좋아해가지고 물리학자라든지 그런 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포항공대 기획과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기획과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수학과 물리를 통해서 공학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제가 연극 활동을 했거든요. 연극반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맡았던 첫 역할이 이런 의사와 관련된 일을 제가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 역할을 통해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연극을 하다 보니까 막상 연극이 끝나더라도 나에게는 의사의 생각과 의사의 말과 의사의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여름방이 되었을 때 나 의사가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의사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걸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 상상을 매일 하다 보니까 상상이 일상이 되었고 상상이 일상이 된다는 것은 일상이 된 상상은 나의 삶이 되거든요. 삶이 된 상상을 통해서 당연하게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나도 모르는 그 무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무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어차피 잘 될 거라는 알미예요. 어차피 잘 될 거라는 암. 그게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어차피 잘 될 거라는 알미라는 것은 뭐냐면 이 미래에 대한 알미예요. 그 미래에 대한 알미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그 시간 관계에 대한 알미거든요. 그 시간에 대한 알미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미래와 지금의 힘든 현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미래, 쉽게 말해서 49세의 어떤 성공한 지금의 삶을 위해서는 20살의 힘든 재수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현재와 미래는, 과정과 결과는 서로서로 인연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면 지금의 힘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 힘이 바로 시간의 인연관계에 대한 알미라는 것이고, 그거를 다른 말로 어차피 잘 될 거라는 알미라는 거예요. 그 알미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 있으면 절대 어떤 힘든 시련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 체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알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단순한 경험도 아닌 스스로의 자각. 자각이 뭐냐면 스스로 깨어난다는 말이거든요. 타각, 타인에 의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어남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 하는데, 그 깨달음이 쌓이게 되면 우리에겐 하나의 알미 생기게 되거든요. 그 알미, 어차피 잘 될 거라는 알미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수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허수라는 게 나와요. 허수가 뭐냐면 i죠.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세상에는, 이 자연에는 존재하는 숫자인 거예요. 인식은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그 숫자. 세상은 인식되어야지만이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i라는 그 숫자라고 말하기 못한 그 존재는 인식은 되지만은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오묘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i가 없다면 수학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가 아닐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에 드러난 내가 아니라 대문자 I인 이하영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인 허수로서의 나, 보여지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아니 인식되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아마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마음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옛날에 재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때 책이 나폴레온 힐의 놓칠 수 없는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어떤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잠재의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가 아마 20살 때, 아마 제가 고시원에서 재수할 때였는데 아마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그런 마음 공부, 어떤 무의식, 그리고 관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산에 가면 산이 좋고 바다에 가면 바다가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산이 좋고 바다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내 마음이 좋을 때 산에 가면 산이 좋고, 내 마음이 좋을 때 바다에 가면 바다가 좋은 거지, 내 마음이 괴롭거나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산에 가도 두렵고 바다에 가도 괴로운 거예요. 산은 단지 거기에 있을 뿐이고 바다는 출렁일 뿐인데, 우리가 거기에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좋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좋음이 좋은 관점을 만들어서 세상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석된 세상이 좋은 바다, 좋은 산이 되는 것이지, 산과 바다는 좋음도 나쁨도 없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해석하다 보면 그 좋고 나쁨에 우리의 풍요와 감사를 대입시키게 되면, 내 마음이 풍요로우면 풍요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게 되고, 그 풍요의 관점으로 해석된 세상이 바로 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죠? 거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 결핍감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결핍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니까 나는 가난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난한 삶이라는 것은 없어요. 삶에 대한 해석이 가난할 뿐이에요. 그 삶에 대한 해석을 만드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결핍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의 삶의 모토, 삶의 철학은 하나예요. 나의 마음을 풍요와 감사로 채우는 것.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현실이란 게 어떤 사건과 상황, 어떤 경우나 처지가 있겠죠.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의 좋음이 세상의 좋음을 만들거든요. 내 마음의 좋음이 좋은 산을 만들듯이 그 말은 뭐다? 나의 감정이, 나의 마음이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세상에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감사로 물들어 있으면 내가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한 감사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해석된 거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판단과 해석, 쉽게 말해서 마음의 인식이라 불리는 그 분별에 의해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들게 되면 긍정적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이 괴롭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이미 괴롭고 두려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괴롭고 두려운 현실을 자기 스스로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번 하게 되면 적어도 10번 이상의 감사할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의 내면을 자존감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존감이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존재에 대한 감각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것. 두 번째,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기 존중의 감정. 이 3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사람들과 이렇게 감사를 주고받는 존재임을 알 때 나의 내면을 감사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결핍으로 채우다 보니까 그 결핍된 부분을 타인의 시선, 그걸 뭐라 그러죠? 눈치라 그러고 타인의 의견, 그걸 뭐라 그러죠? 상식이라 그래요. 나의 내면을 타인의 눈치와 상식으로 채우다 보니까 난 흔들리는 거예요. 늘 타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상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지 말고 타인의 눈치가 아니라 자신의 높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타인의 의견, 상식이 아니라 나의 의견인 상상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나의 길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인생의 길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치와 상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과 나의 상상으로 살아가는 길, 그게 나의 길을 가는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건 조금 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1분 전에 인터뷰한 하영이가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면이 지금 이 순간에 불리는 찰나라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현재라는 것이고 그 시점이 지금 여기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라는 것도 제가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도 콕 집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 버린 거예요. 결국 현재가 과거를 만들고 있어요. 현재가 과거가 된다는 것은 과거는 기억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과거, 기억이라는 형태로 바꾸어서 내 머릿속에 넣는 지금이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거라는 것은 없어요. 늘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데 그 과거를 만드는 것은 현재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기억이 계속해서 과거를 만드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이 만들까? 지금은 미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과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래, 현재, 과거로 펼쳐지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은 미래의 잔상이라는 거거든요. 그 미래인 잔상이 과거인 기억으로 넘어가는 게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갈 때는 과거가 원인이고 현재가 과정이고 미래가 결과지만 시간이 펼쳐지는 것을 알게 되면 미래가 원인이고 현재가 과정이며 과거가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미래가 원인이라는 것은 그 미래의 원인으로 해서 지금이라는 현재가 결과로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불리는 론다번이 말하는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인식하면 미래를 간절히 원하면 현재가 펼쳐진다라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그게 1차원적인 시각에서의 시간 개념이고 이 시간을 2차원적인 개념을 보게 되면
우리가 1차원이라는 것은 직선 개념이거든요. 직선 개념에서는 1차원의 세상에 살게 되면 점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점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거지만 2차원이 면의 세상에 살게 되면 우리 눈에는 선이라는 게 보여지게 돼요. 그 선을 보게 되면, 쉽게 말해서 2차원의 세상에 살게 되면 시간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선을 볼 수 있게 돼요. 그 선을 보게 되면 그 선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때 알게 돼요. 아,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가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구나. 그 필요로 하는 인연관계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된 알미 뭐냐면 시간은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과거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의 인연관계에 대한 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원리라는 거예요.